최종 의견 348을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기력 없이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저는 기력이 많은데 왜? 다른 분들은 다 기력이 없어 보이세요. 그렇죠. 아니요, 저도 있어요. 아, 네. 제가 없어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나요? 저랑 변호사님은 없어요. 너랑 나. 너랑 나랑 왜 기력이 없으세요? 기력이 없어. 왜 없어요? 저는 좀 일이 너무 상태가 며칠 주말에 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일 너무 그럴 많았어요. 수가. 네. 되게 요즘에 이 유광 숏 패딩이 엄청 유행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처음.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입고 온 적이 한 번 있었죠. 우리 조 변호사님과 둘이. 유관. 그래서 아재들 사이에서 유행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니요, 젊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입는데요. 제가 또 어제 보니까 네. 이제 MBTI 유행 지날 때도 됐는데 또 뭐 있었나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또 여기 새로운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있어요. 특징을 다 봤지만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그 사람과 관련된 거. 근데 이제 조성환 변호사 특징을 좀 오늘은 특징적으로 약간 빙고처럼.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분위기 메이커, 즉흥적임, 오지라퍼, 걱정 고민 금방 있는 편, 아이고. 싸움보다 나오지 평화 추구, 그럼요. 평화. 좋은 게 좋다주의, 맞다. 금사빠. 사람이 많지구만. 일일이 다 반응하고 있어. 예. 네. 초면인 경우에도 TMI를 남발하는 편. 그건 아니고. TMI는 남발 안 하시는 거 아, 그래요? TMI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마무리가 얼레벌레. 마무리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쉽게 서운해한대요. 아, 위로를 잘해주고. 그래요? 성격이 쉽게 매우 서운해하시네. 급하네요. 이거 다 있으니까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똑같다 진짜. 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조 변호사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련된 단어인 거예요. 사람 좋아. 뭐 이런 것들. 동창회의 인재죠. 뭐라고요? 동창회 인재래. 근데 또 고집은 또 엄청 세대요. 고집이 또 할 때는 또 이거는 같기도 하고. 다 정답이야, 다 정답. 네, 한번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저는 요새 이제 저희 예린이가 네. 예린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네가 밥을 한 사봐라. 그래서 계산을 시키고 네. 물건을 사게 경제 하고. 관념에 대해서. 네, 그런 걸 가르치면서 밥을 얻어 먹는데 참 기분이 좋다. 돈을 주고 이제 예. 결국 제가 사는 건데. 예.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 예. 그거 저기 외상으로 해놓고 돈 모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린이도 자기 걸 살 수 있는 자기 돈을 줘야지 그거를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용돈을 주시나요, 아예? 이제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저희 이게 육아 프로그램 아니지만 저희 딸이 금쪽 상담소. 4학년인데 오늘이 저희 와이프 생일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선물을 사야 된다고 네. 그래서 옷을 좀 비싼 걸 사주자는 거예요. 따님이? 네, 따님의 엄마를. 의견이? 네. 네. 그래서 자꾸 비싼 선물을 얘기하면서 네. 자기랑 같이 내자고 저랑 자기 돈이 얼마 없으니까. 보태는데. 그러니까 뭐 한 3만 원 보태겠죠. 한 5만 원. 네. 정말 훌륭한. 많이 보태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근데 비싼 걸 사줘야 엄마가 좋아하지 않겠냐라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파악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미. 기특하네 근데. 그래서 내가 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골라서 한 10,000원, 20,000원 선에서 해도 좋아한다 엄마는. 해서 대신 결제는 내가 맞는 해주고 나한테 돈 말씀이시다. 줘라. 그래가지고 석고 방향제를 선물하는 걸로 했어요. 귀여워. 네,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법은 내 동생이 맨날 쓰는 수법인데. 부모님 선물 살 때 같이 하자고. 계속 같이 하재. 약간 물타기 아니에요, 물타기. 물타기에서 네. 자산을 만들어서. 제가 마이네이니까. 훈훈한 얘기들과 함께 이번 주가 다시 좀 춥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정말 추웠습니다. 오늘 추워요? 밖에 너무 춥습니다 지금. 진짜. 근데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또 오늘 왜? 오늘은 쫄쫄이를 벗고 와서. 춥더라. 어제 오늘 오늘 너무 좀 추운 것 같아. 어제도 좀 진짜. 추웠고. 네, 얇게 입고 왔는데. 이번 주가 약간 마지막 추위가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따뜻하게 한 주를 보내시고 곧 3월입니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말 끝내면 한마디 하실 줄 알았어요. 따뜻한 봄이. 안 하면 서운하다니까요. 네. 그럴 지경이에요.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구진 현보 마무리. 엔딩 고심 큰 고심의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구진보현 보수 예. 구양현조 이런 것처럼. 네, 추가로 50분 50초 부분에 그 노동자는 결국 2심도 전부 원청 무죄가 되는데 오죽하면 대실에서도 50억 무죄를 안 좋게 보는데 이제 뇌물죄는 신나게 무죄 케이스가 생길 방법이 더 생긴 것 같아서 아침부터 씁쓸 진짜 떠나는 것이 맞는지라고 네. 달아주셨습니다. 이 원청 무죄 이야기를 저희가 뒤에서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팟빵의 ISK04021님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다른 건 넘어가고 그 사유 중에 증거인멸이라고 든 게 변호인 접견 내용입니다. 변호인과의 대화를 언론에 유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검찰이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변호인과 대화를 검찰에 유리한 증거로 써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궁금합니다. 재미와 정보를 다 잡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랬었나? 다. 네. 변호인 접견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동료 의원이죠. 그렇죠. 이재명 일반 접견이라서 그 녹음이 녹취가 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찾아가서 녹음은 안 됐고 그 기록이 남았다. 네, 장소 변경 접견을 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사유로 포함을 다 시킨 녹음이 걸로. 되고 그걸 녹취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장소 변경 접견 녹음 안 한다던데요. 네, 녹음 안 하고 장소 변경 기록만. 접근으로 갔어요? 네네. 그냥 교도관이 그렇죠. 메모 기록. 메모한 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의자의 인권에 유린한 것인지. 근데 변호인과 피고인의 대화는 다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지 않나요? 못하게 되어 있죠. 불가능. 그래, 변호인과 피의자의 대화는 보면 안 되죠. 예전에 가시거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천거리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가 들을 수 있다, 교도관이. 근데 이제 그건 무현이 되고 불합치인가 어쨌든 헌법상 안 돼서 가시거리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정도고 절대 들으면 안 되죠. 어쨌든 그건 진짜 전략이고 자신의 방어권과 네, 이런 안 거에 되죠. 연결되니까 그렇죠. 둘이는 진짜 따로 조용히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건 정말 이제 그 위법수직 증거로 뭐 증거 자체 전혀 인정 안 되는 거죠. 이건 검찰 증거로 못 쓰는 건데 이거는 이거요? 변호인 변호인 접견에서 접견에서 나온 내용.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속 영장을 칠 때 증거인멸 우려로 이제 썼나 봐요, 영장에. 그러니까 좀 내용이 나왔지. 그건 변호인은 아니고. 변호인은 아니고. 네. 정성호 그건 의원. 정성호 의원이 그렇죠. 네네, 만나러 간 일반 거니까. 접견, 뭐 장소 변경 접견 근데 때 나왔던 보통은 이야기로. 그런 거를 영장 신청할 때 써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접견하러 간 것도 기록에서 그렇게 그 내용까지 쓰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고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접견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는 방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직접 들어간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증거인멸의 내용이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추출해서 쓴 것 같은데요. 뭐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 걸로 활용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분이 댓글 다신 거는 그거를 이제 검찰발 보도가 된 거고, 이제 사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기사로 나온 게 검찰에서 이제 흘렸다라고 보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겠죠? 그렇죠. 지금 뭐 확정적인 거는 없지만. 네. 아니면 그게 구속영장의 사유로 들어가니까. 검찰이 파악한 거고 일단. 검찰이 파악한 거고 구속영장이 그 사유로 들어가면 언론에서도 네.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아마 밖으로 나간 네, 게 되겠죠. 뭐 흘렸든 안 흘렸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이겠죠 아마. 변호인과의 대화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문득 궁금한 게 내가 그 감옥에 있어. 근데 계속 진짜 엄청 자주 누가 찾아와. 네. 막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그게 저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막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핵인싸야. 일반 접견 말씀이신가요? 네. 일반 접견은 뭐 딱히 녹음되고 뭐 다 딱히 나한테 뭔가 피해를 주는 건 그러진 없어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않습니다. 가족들 보고 이러는 부분들. 그럼 내가 참 이분 댓글을 보고 좀 헷갈렸는데 그 증거인멸이라고 든 게 변호인 접견 내용입니다. 변호인과의 대화를 유출한다는 게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 쓰신 건가요 그러면?
변호인 네, 접견.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 접견. 변호인 접견은 아니고 그건 좀 잘못 얘기하신 거고. 예, 예. 저도 그분이 변호사긴 열심히 안 하지 찾아가지고 않아요? 몰라요. 변호사긴 한데 변호인 자격으로 이제 피고인과 면담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잘 아는 사이였으니까 가서 뭐 알려진 바로는 뭐 알리바이를 잘 설명해야 된다 너. 왜냐면 그런 뭐 이런 내용 얘기를 자체가 했다는 그렇기 건데. 때문에 그 의원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아닌- 그분들의 변호인 선임돼서 접견한 게 아니고 예. 왜냐면 저도 변호인이 아니라 네. 친구 보러 갈 수도 지인이라서 있잖아요. 접견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러면서 뭐 나중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비슷한 얘기였죠. 네, 저도 네. 사실 잘 모릅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원래 네. 이거 집탐으로 구속영장 한 게 뭐 될까 말까 하는 얘기도 우리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희가 뭐 청구서를 보면서 이게 뭐 혐의가 지금 어떠고 저떠고를 말할 그게 좀 단계가 애매하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저번에 저희가 제3자 뇌물죄의 법리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기도 또 하기 하기도 때문에 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또 요- 상황을 댓글 잘 보려고요. 달아주셔가지고 덕분에 네. 가볍게 얘기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도 볼까요? 예, 다음은 하얼빈의 장첸님. 요새 자주 보이시고 계십니다. 장첸. 정진이야. 요즘 보면 검사 판사 콜라보가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은 적법 땡땡 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같은 사람 판결인데 참 그런 것 같네요. 세상이 과거나 지금이나 씁쓸한 땡땡땡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 소회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키 드래곤님. 으잉? 제 아이디 읽어놓고 다른 분 댓글을 읽으셨네요. 김선재 아나운서님이 착하느니 똑똑하다느니 하는 댓글. 은근히.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셨군요. 네, 무건의 낭이님이 단 댓글이었는데 그래요? 키 드래곤님이라고 실수를? 정리를 아이고. 편집하다가 네, 제가 잘못해가지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다음은 뱃살마왕님입니다. 저 사건을 따라 올라가면 많은 법조인들은 물론 윤석열까지 문제가 되어버리니 미리 싹을 자른 거겠죠. 검사나 판사나 둘 다 짝짝꿍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사안에 따라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진보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구진현보 얘기예요. 수요일엔 수고. 애초에 그 판단이 보수적인 판단이냐 진보적인 판단이냐도 규정짓기 힘든 면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한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만으로 그 사람을 보수냐 진보냐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인 겁니다. 그럼요.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정 변호사님이 여기 딱 정 변호사님이 그 사람 보수인지 존칭도 진보인지 해주셨네. 규정짓지 않았었고 초기부터 들으면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에 규정 지은 겁니다. 제가 관찰을 해오다가 구진현보라니까 그래서. 최근에 규정을 했다. 내가 강낭콩도 아니고 지금 관찰을. 물론 판단의 근거는 사람마다 다르니 그건 제 판단일 뿐이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보수냐 진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아니죠. 이분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다른 분이 뭘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네. 사안에 대해서 네. 저를 비판하는. 네. 근데 그 글은 전혀 뭐 이렇게 타격감이 없었어? 그러니까 타격감이 없다기보다는 당연히 나도 이게 뭐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거기 대댓글로 네. 이분이 뱃살마왕님이 정 변호사가 보수라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랬었나? 무슨 얘기만 하면 정 변호사가 보수라고 해서라고 규정을 항상 지으셔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고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게 편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수이신 것으로 지금. 네. 다른 댓글 하나 더 있죠? 예, 히로다님 댓글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화파는 정말 허탈의 끝판왕이네요. 제3자 뇌물죄를 공소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이고요. 그냥 언뜻 봐도 제3자 뇌물 공여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빠진 건가요? 이 법은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의 성립만 해도 유죄인 것 같은데 검찰에서 설마 아니겠죠? 그게 아니만을 바라며 추항소하여 2심에서는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제발. 이번 주도 매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심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현안 저희가 집탐은 아니었죠. 집탐은 아니고 화판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저는 정 변호사님의 수업을 3년간 열심히 듣고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치른 백수입니다. 민법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특히나 정 변호사님의 명강의를 듣고 로밍이죠. 시험까지 쳤는데도 약 한 달을 겨울잠 자는 곰같이 지내다 보니 막상 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얻고자 사연 보냅니다. 저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작은 집의 임대인이고 그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재개발 이주 시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재개발로 인한 이주 요청 시 조건 없이 이주하기로 한다가 있었습니다. 계약은 2022년 4월 말경 종료되었으나 재개발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별다른 해지 통고는 하지 않다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건물 인도에 대해서 문자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전화는 계속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측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미이행 시 임차인에게는 건물 명도 소송, 임대인에게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임차인과 연락이 되었는데 이사비를 받을 때까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에 알아보니 이분은 이사비, 이주비 지급 대상이 아니고 저 역시 임차인에게 부담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임차인분이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집안에 물건과 가구만 조금 남아 있는데요. 1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보증금은 준비돼 있습니다. 2번, 그리고 만약 조합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나중에 이 손해에 대해서 그대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번, 또 특약사항에 따라서 인도 청구를 한 셈인데 계속 이렇다면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4번,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 무서운데 전화, 문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외에 소송 외 절차 같은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 종합 실생활에서 문제네요. 임대차 종합 문제예요. 종합이에요, 종합. 조 변호사님은 뭐 그래도 그걸 보고 조언을 해준다면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뭐라도 어떤 거라도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데 1번이. 아 그래요? 없다. 근데 내보낼 방법이? 우선 제일 궁금한 게 내가 2년짜리 계약을 특약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 후에도 그 특약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동일한 그 조건으로 계약서네요. 가는 거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갱신은 어차피 그러니까 돈은 반복이니까. 똑같이 갱신이 되는데 특약 예. 사항까지 갱신이 또 되는 건지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간다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요즘 이제 주택 임대차가 갱신 요건이 생겼는데 이렇게 재개발될 때는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없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갱신 요건이 되게 중요한 임차인의 권리고 갱신 요건 넌 없어 무조건 나가 이러면 이게 무효예요. 네. 갱신 요건 반드시 보호돼야 되지만 예외 조항이 몇 개 있어요. 네. 뭐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었다든지. 그런데 재개발 이런 경우는 갱신 요건 행사할 수 못하게 돼 있어서 아마 이제 이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묵시갱신 됐는지 그러니까 22년 4월 말경에 아마 이제 묵시갱신이 됐다는 얘기겠죠 아마. 네. 그거는 2년짜리였겠죠 아마 계약이. 어쨌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3개월 뒤에 이제 나가달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네. 자동 갱신이 됐지만 이제 재개발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특약을 한 거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나가야 되는 상황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일단 이 임차인이 늦게 나가서 그 조합 측에서 임대인에게 왜 걔를 늦게 내보냈냐라고 손해배상을 묻는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임차인이 이렇게 버티기로 안 나가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늦어졌다라는 손해잖아요. 네. 그거를 임대인에게 묻긴 전 좀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임차인하고 이제 소송이 무섭다고는 하셨는데 만약에 인도 소송 같은 걸 한다면은 소송 고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선지한테 소송을 당했는데 나는 선지한테 이기고 싶어. 난 돈을 안 주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그러니까 선재가 나보고 돈 주라 근데 나는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에 하나 내가 지면 네. 그럼 나 선재한테 돈을 줘야 되지만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하정이가 있다. 라고 하면 소송 고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도와줘라. 헬프. 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안 들어와도 만약에 내가 선재한테 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 선재한테 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하니까 어려운데 방송에서 그 선재하고 나하고 졌던 판결의 효력이 하정이한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소송 고지를 하면 참가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보조 참가인이 들어오는 건데 안 들어와도 내가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입증을 잘못하면 네. 논리적으로 내가 만약에 선재한테 지면 하정이한테는 내가 이겨야 되는 관계라고 쳐봅시다. 네. 법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선재한테 돈 줘도 하정이한테 다시 물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입증을 잘못하면 선재한테도 지고 하정이한테 했더니 또 내가 지고 근데 그런 걸 방지하는 제도거든요. 너무 어렵나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 글쓰님께 그분이 고지를 해놓으면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조합한테 손해배상을 제가 볼 때는 물어줄 필요도 없지만 그렇죠. 물어준다고 해도 모두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소송을 할 수 있죠. 네가 와서 들어와라 라든지 뭐 인도수송도 마찬가지고요. 인도수송 하는 것도 조합 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일단은 이 특약과 이게 갱신을 했어도 이 특약이 살아 있어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 있는 정보로는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계속 안 나가고 있어서 인도 의무를 미이행한다면 보증금에서 깔 수 있나요? 네, 깔 수 있는데 그 얘기 또 하면 이 사람 이게 지금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뭐 공탁을 하거나 제공을 하고 이렇게 계속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네. 이 사람이 더 여기 문을 잠그고 있을 근거가 없어져요.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게. 네. 나도 보증금을 안 내주면 나가라고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네가 마음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 공탁을 하거나 제공을 계속해서 하면 네. 이 임차인이 이제 버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나가고 있는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고로 그걸 안 하면 동시행항변권이 있어서 안 나가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버틸 적법한 근거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 야 너 민법을 읽어봐 다시.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보증금을 내줬어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줬어요. 네.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다 무조건 그 손해 차임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요. 내가 보증금을 안 내주게 되면 안 내줬는데 그럼 안 나가는 게 정당하잖아요. 근데 계속 여기서 살면 그때 또 역시 공제할 수가 있어요. 차임을. 근데 지금 이분은 문을 잠그고 안 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익이 없는 거라고 하거든요. 실질 이익이 없다고 하거든요. 법에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문 잠그고 안 나가는 사람한테는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제공해서 계속 버틸 문을 잠가둘 근거를 없애야 그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아예 힘드네요. 다 주라는 건 아니죠.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송금을 하라는 의사표시를-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법에서는 이행 제공이랍니다. 계속 이행의 언제라도 제공. 와서 네. 받을 수 있는 상태를 구축해 놓으면 돼요. 계속 연락하고 알려주고. 나는 준비가 돼 있다. 아예 공탁소에다 맡겨놔도 되고요. 아,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어요? 뭡니까? 네. 저는 근데 이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변호사 시험을 치신 분이잖아요. 네. 왜 소송을 두려워하시는지를. 아니 변호사 되셔야 되고 되시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런가? 되시면 이게 정말 엄청나게 자기의 좋은 경험이고 실력 쌓는 길인데 네. 이걸 두려워하셔서 될 일이 아닌데 한번 해보시길. 혼났네 이분 괜히 사연 보냈다가. 보증금 다 주시고 바로 소송 들어가세요. 예. 예. 바로 소송. 제 수강생한테 왜 그러세요? 예. 인도 소송. 이거 인도 소송.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없죠. 지금 다 쓰셨는데 전화 문자 내용 증명 외에 소송 아닌 어떤 절차가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뭐 없죠. 없습니까? 소송 없어. 네네. 소송으로 아니, 이제 밀어내주세요. 무서운 사람들 데리고 오고 네. 뭐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또 그걸 안 분이 아유 이러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합격하시고 엄청나게 이런 소송을 많이 하셔야 될 분인데. 자물쇠 따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돈 보내고 자물쇠 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물쇠 따는 게 치워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보증금 그냥 계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그러면은 계약서에 그냥 보증금 통째로 네. 어차피 짐도 몇 개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돈을 다 보내고 주거 침입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자물쇠 있죠. 따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안 갚는 사람 있으면은 가서 주머니 뒤지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아 그렇구나. 소송을 한 번에 이해. 근데 지금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일단 해지, 그죠? 예, 해지 맞아요. 절차를 적법하게 걸친 이후에 그 얘기를 안 했네. 계약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지급하고 이제 적법적으로 서로 대응을 해야지. 맞네요. 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되게 종합적인 사연. 아유, 좋은 문제죠. 네, 종합 문제 감사하고 직접 한번 해보시. 시험을 보시더니 아니 근데 내 문제를 생각에는 사례형처럼 이분도 내셨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한테 사연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닐까. 아. 왠지. 로민정 문제인가요?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왠지, 있는데 알지만 그렇죠. 내 생각엔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려고 하신 게 아. 아닌가라는. 나중에 깊은 뜻을 또 제가 후기 모르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용기 드립니다. 소송. 네, 다음 화제 판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화제를 모았던 판결이죠. 어쩌다 마주친 판결.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은 일본 쓰시마시의 불교 사찰인 간논지에 봉안돼 있던 금동 관음 보살상을 훔쳤고 이를 한국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불상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몰수가 됐는데요. 이후 서산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고려시대 서주 지역의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이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도 도난, 약탈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였는데요. 부석사는 국가를 상대로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대전지법은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6년 만에 나온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은 최근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의 간논지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네. 네. 뭐 간단히 이유를 말해보면 일단 1330년경에 서주에 있던 부석사와 현재 지금 이 서산의 부석사가 동일성이 있는 주체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일단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원래 주인이랑 지금 우리나라. 소송한 네. 부석사가 같은 데인지 모르겠다. 같은 사찰인지 그다음에 고려말 서주 지역 외구 침략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옵니다. 방금. 그래서 사찰이 소실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렇다면 사찰이 사라졌다가 생긴 거니까 같은 절이라 볼 수 없다. 이 보살 좌상의 소유자가 사찰이었다면 그 소유자가 사라지고 이건 사찰은 일종의 어떤 집단이잖아요. 단체잖아요. 그래서 내지는 재단 이렇게 보는데 다시 생겨난 거니까 그 당시 소유 주체가 아니다. 동일성이 사라졌다. 단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의심스럽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허들이 있어요. 설령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취득시효란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민법에도 있고 일본 민법에도 있고. 근데 이 법은 이제 서배사법에 따르면 일본 민법이 죽은 것법이 돼요. 73년도 일본 민법을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한 건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동산 부동산인데 금동 가는 보살 좌상은 동산이라서 네. 우리나라는 10년만 점유하면 돼요. 더 완화돼 있는데 일본 좀 빡센가 봐요. 부동산 동산 합쳐서 물건이라고 돼 있네 보니까. 나도 일본 법은 잘 모르지만 합쳐서 20년. 무조건 20년인데 뭐 사실 이거야 20년은 한참 넘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약까지 몇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하나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빠, 이렇게 2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주면 3심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일본 거라고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네. 그럼 다시 일본 보내야 돼요? 그 불상을? 그러지는 않죠. 그 한국에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뭐 바로 지금 보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확정이 될 그럼 때까지는 3심 나올 때까지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가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정지는 미리 해두고. 근데 뭐 부속사 이런 정도라고 하면 변호인단에서는 아마 집행정지까지 해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넘어가게끔 예. 일단은 혹시 대법원과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밑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도 있지만 이게 진짜 훔쳐서 일본으로 갔던 거라면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20년이 당연히 넘었다.
그 훔쳐서 잘 갖고 있으면 이제 되는 거냐 다. 그렇죠. 그렇죠. 도품의 시효 취득을 논란과, 인정한 판결이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것과 근데 또 가져올 때 또 훔쳐서 갖고 왔단 말이죠. 한국의 절도범들이. 잘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하정이 시계를 네. 제가 훔쳐서 네. 그러니까 하정이 시계를 저한테 잠깐 맡겼는데 네. 제가 선재한테 내 거인 것처럼 해서 팔아가지고 선재가 속아서 사면 그거는 선재께 돼버린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그렇죠. 있어요. 바로 기간 지날 것도 없이. 그렇죠. 근데 하정이 걸 내가 훔치면 네. 훔친 걸 내가 팔아서 선재가 속아서 사면 하정이가 2년 안에는 찾아올 수 있는 선의취득에서의 이제 도품 특례라는 게 있는데 여긴 적용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 판결에도 나오지만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이제 훔친 건 외구란 말이 나오거든요 판결로. 외구. 외구들이 훔쳤고 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과정에서 현재의 그 간론지라는 종교법인이 그 과정에서 간론지 그 앞에가 있었던 게 절도고 그 다음 넘어온 상태에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간론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취득시효로 라는 건데 이것도 쟁점은 있어요. 이게 간론지가 과연 이게 훔친 거라는 걸 몰랐을 거냐. 네. 만약에 이거 훔친 거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 점유하면 30년을 점유해도 자기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뭐 오늘 뭐 집탐이 아니어서 알았냐, 길게 얘기할 수는 네. 없지만 그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선의취득에 또 종합 문제 나왔네요. 또. 오늘 왜 이래? 외구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이 이를 잘 알면서 불상을 취득. 이런 문구까지. 네, 선의취득 앤드 취득시효가 다 나온 좀 다른 제도거든요. 엄청나게. 취득시효는 오래 버티면 자기게 되는 거고 네. 선의취득은 막 동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다 보니까 믿고 과실 없이 산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네. 오늘 연구를 못하지만 이런 쟁점들이 있다는 소개 화제의 정도만. 판결입니다. 나중에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을까 모르겠네요. 다시 또 이런 대법원이 또 법리를 보는 거긴 네. 한데 법리적인 논란도 있어서 뒤집힐 네.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되게 오래 걸리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해보이네.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네. 가져간 쪽이 대대적으로 전시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드디어 돌아온 뭐 어쩌고 엄청 이러면서. 홍보할 것 같아. 도둑들 사진도 같이 올려가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 판결이 하나 더 있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여자친구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내고 자신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A씨의 1심 재판에서 A씨가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고 당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1심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데도 변론을 종결한 뒤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는데요.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건데 조금 우리 조 변호사님이 좀 아는 판결이라고 예. 모르고 선정했는데 예. 이 판결의 피고인이 제가 다른 사건으로 의뢰를 맡은 다른 사건으로 예, 의뢰인이고 1, 2심 그리고 상고심 진행까지도 제가 다 지켜본 사건이라서요. 예.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그 피고인에게로부터 주사를 맞았다, 투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1심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런 적이 없고 자기 기억이 잘 안 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 정반대인 그럼 그 거의 마약 사건 이런 부분은 그 같이 했던 공범자나 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만 이런 그 특정이 되고는 하는데 증거가 그거밖에 없었는데 거의 뭐 그 법정에서 아니다라는 취지의 네. 증언을 해버리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네. 1심 재판부에서는 기회를 서너 번 더 주시면서 네. 검찰에게 추가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게 힘들어서 무죄가 났었는데요. 항소심은 첫 기일 검사만 항소한 사건이니까 무죄 사건이니까 검사 항소 유서를 처음 그 첫 기일에 진술시키고 아무런 그런 다른 추가 증거나 피고인 측의 이런 뭐 공방에 대한 그런 제시 없이 변론 종결하고 유죄로 1회 기일에 끝나버렸어요. 오. 그러니까 진짜 더 그렇죠. 예. 그런데 항소 그 대법원 판결 자체는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1심 판단을
뭐 거기다 특히 이제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한 그런 네. 그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 법원 그 판사님 앞에서 증언한 그 증거보다도 수사기관 진술을 더 신빙해 버린 그런 증거 능력에 대한 그런 오류 때문에 다시 파기환송을 한 사건이죠. 2심 판사님 많이 혼났겠는데요, 이거. 근데 나름의 2심도 이유는 있었던 게 그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둘이 교제하는 사이고 이 남자가 구속이 되니까 여러 번 접견하고 영치금을 계속 넣어줬대요. 근데 그렇게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자가 나한테 필로폰 넣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더 친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훨씬 믿을만하고 그다음에 1심에서 다 갑자기 부인한 거는 저렇게 범행 인정해가지고 이 여자분은 이제 그 아마 기소유예죠. 교육적으로 뭐 이거 다 이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안 맞다 앞뒤가. 지금 조 변호사 너무 지금 피고인 측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2심 판결도 무죄로 하는 게 맞다고요 또 갑자기? 일리가 있다. 나름의 이유는 그러니까 진술을 갑자기 번복한 거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게 더 정확해 보인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래기이래 그러니까요.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래기이래 길을 한 번 연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무슨 추가 증거도 없고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여기 핵심 이 판결의 핵심 뭐냐면 1심도 사실 인정, 2심도 사실 인정을 해서 법률 적용하잖아요. 네. 사실 인정하려면 증거가 있겠죠. 증거가 뭐 A, B, C, D가 있는데 뭐 이건 안 믿고 이건 되게 강하게 믿고 뭐 그건 법원 맘이에요.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1심도 나름대로 증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어떤 A가 아니라 B다 뭐 팩트를 인정했는데 2심이 증거가 좀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그렇죠. 이러면 이제 판단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그대로 놓고 아니야 우린 A야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그 판결입니다. 2심에서 하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이 여자분의 진술이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다시 증인신문을 거기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좀 그랬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아주 예.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때 5점 드리겠습니다. 부분. 그러니까 혼났다니까. 2심 판사님 이거 끝나고 3심 근데 나오고. 그때 막 왜 검찰이 그랬을까? 검찰이 증인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니까 항소를 안 했고, 근데 아무도 증인 신청 안 하면 판사가 근데 그 여자친구분 증인 다시 신문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예, 직권으로. 직권으로 예, 부를 수는 있죠. 뭔가 보통은 이제 1심에서 증언한 사람은 검사나 변호사가 불러달라 그래도 네. 한 번 했는데 뭘 하냐.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안 하긴 해요. 아마 불렀다면 아마 티가 났을 것 같아요. 바꾸려고 하나 보다. 왜 다시 들어보라 하지? 뭐 이런? 되게 상당히 뭐 검찰 쪽에 손을 들어주려나 보다. 네. 의심을 받았겠죠. 거의 알려준 거죠. 그럼 변호사가 난리가 났겠죠. 그때. 조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예. 깜짝 놀라시네. 특히 대법원에서 판시하신 것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진술 그리고 1심 법원에서의 진술이 완전 배치된다고 할 때 1심 법원의 진술을 못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수사기관의 진술이 진미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1심 법원 그 증언을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사기관의 진술도 신빙성을 뜯어보고 판단을 했어야지 않냐라는 그런 판시가 아주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공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 내가 가져온 판결인데 네가 지금 더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네 위주로 가져가면은 저는 판결을 갖고 와가지고 판결까지 가져왔어. 아니 근데 제가 이 의뢰인은 판결문까지. 원래 기결수라서 5년의 형을 받았는데 4개월이 추가가 된 1심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된 4개월이 추가가 된 입장에서 네네. 상고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친구라 가지고요. 아하. 그래서 평생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어쨌든 지금 판단을 말씀하신 받아보라. 기결이 다 향정이죠. 예, 그렇죠. 예. 마약. 예.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뭐 근데 결과가 5년 이렇게 나와서. 다 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4개월 더 살라고 하면 진짜 싫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상고를 하라고 했는데 상고 대법원에서 뭐 맡아서 하진 않았지만은 예. 보니까 변호사가 없네. 아니 있어요. 대법원 변호인. 있고. 그렇지. 네. 하라고 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약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탐사 프로그램 보니까 네. 심각하더만요. 나랑 이제-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가? 뭘 보셨을까요? K 사건. K 사건. 화제가 네네네. 됐었던. 뭐 이제 온 나라의 마약이 뭐 마약 총정국은 뭐
진즉에 근데 와닿질 않아서 난 몰랐는데 진짜. 그게 너무 웃겼어. 어디더라? 동남아 어디 갔는데 네. 태국인가? 네. 거기 이제 합법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게들에서 팔다가 밤이 되니까 걔네가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좌판 같은 게 생겨요. 더 세고 뭔가 덴마 뭐 이런 건가? 다른 유통으로. 근데 한국말로 호객을 해. 아, 그 제작진한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사나보다, 온다는 진짜로. 얘기죠. 큰일이다. 그게 정말. 너무 나는 충격이었어. 아닌가? 심각하군요. 태국 아닌가? 심각합니다. 마약도 한번 다룹시다 우리. 아마 꼭 조 변호사님이 또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유명 일단 놔두고 있더래. 네? 함지견이요? 감지견 데리고 와요. 최근에 또 유명 연예인 한 분이 마약에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휘말려 지금 조사하고 있죠. 어이가 나 없네. 그거 승부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넷플릭스 그거 하겠지? 바둑 네, 제가 바둑을 전혀 모르지만 다 찍은 거 모르지만. 아니에요? 다 그렇죠. 찍었. 다 찍었죠. 넷플릭스니까 그냥 할 것 같기도 하고. 베테랑 2는 이제 뭐 바꿔야죠 사람. 예, 그렇죠. 사과하고 할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베테랑 안타까워. 1에서 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거 약을 안타깝네요. 하는 것 때문에 황정민이 의심을 한 거죠. 저 사실 아무래도 약하는 놈 같다고 그래요. 아, 약을 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그걸 아, 몰라. 박소담 배우가 그때 또 나오고. 맞아. 그 의사 친구도 있고 뭐 같이 하는 맞아요. 거죠 마약을. 네. 네. 아휴, 그 다룰 주제가 많은지 참. 네. 네. 다음 우리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이번 주의 주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집중 탐구. 이게 판결이 나온 지는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5년 전에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여기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이어졌고 지난 9일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이죠.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는 1심도 2심도 무죄를 선고했고요. 하청업체이자 김용균 씨가 직접 계약을 맺고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는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월에서 금고 1년으로 바뀌고 집행유예 2년이 있었는데 이거는 감형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징역 1년 6월이 금고 1년이 된 것. 그렇죠. 감명이죠. 예. 금고는 이제 역을 안 하니까 그 네. 구역을 안 하니까 또 예. 낮은 형에 속합니다. 예. 이제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은 사건이고 판결이었는데 네. 판결 선고 직후에 이런 판결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가족들, 유족들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판결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다시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대본을 쓰면서 처음 엄청 자세히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보고서를 봤는데요. 특조위,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만들었던 보고서와 그때 사진과 발생 개요와 어떻게 발견이 됐고 막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이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서부발전의 하도급 업체 중 하나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단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연료인 석탄 운반 벨트 컨베이어 점검 작업에 투입돼서 점검하던 중에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또 전화를 받지를 않아가지고 다른 근무자들이 이제 찾아 나선 뒤에 몇 시간 뒤에 이 벨트 컨베이어 밀폐함 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부터 이제 누가 이렇게 혼자 일을 하게 했고 이 상황에 놓이게까지 한 것에 책임을 어떻게 물리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고요. 그 뒤에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에서도 보면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이런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에게까지 책임을 물려서 정말 이런 산재사고를 방지하자라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판결에서는 그러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렸는지 뭐 위험에 외주하라고 해서 정말 하청업체와 또 하청이 재하청을 주고 이런 구조가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럼 원청까지 책임을 지는 건지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건 2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소심이고 네. 1심을 보면 1심 당시에도 원청 대표는 무죄가 나왔고 하청 대표에게는 유죄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네. 1심 판결에서 일단은 이때 당시의 상황이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문제 자체가 있었다고 일단 뭐 방호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이 벨트가 초속 4.3m인데 신체 일부를 집어 넣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방호 조치가 없을 때는 매우 위험한 네. 예를 들어서 뭐 점검구 이제 덮개 장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전검사 결과가 문제가 있었지만 뭐 조건부 합격 평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원인이 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인 1조가 아니라 1인이 혼자 단독 작업한 거 이런 행태도 다 문제가 됐었죠. 어둡고 또 조도가 낮아서 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켜야 될 조도가? 수칙들을 저는 네네. 지키지 않았었죠. 예. 그리고 1심에서는 이 설비가 계속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는데 점검을 하도록 한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네네. 부분도 지적을 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거의 책임을 누구까지 물릴 것이냐의 얘기가 이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청 대표한테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이유는 이 원청과 이제 피해자 김윤균 씨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었던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의 소재가 이 위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겠죠. 거기서 자른 거죠. 네네, 예. 자른 거죠. 그 하청 대표까지만으로 자른 셈입니다. 근데 이게 근로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되게 많이 논란이 또 되기도 하는데 당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이 원청에서 뭐 이 석탄을 섞는 비율 같은 거를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고 뭐 근무 형태를 바꿔라 이런 뭐 요청도 하고 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구속력이 있는 지휘 명령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하청 대표에게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랑 산업법 위반 모두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청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컨베이어 벨트의 모습을 원청 대표가 알고 있었다. 확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네. 모르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종의 따지면 어찌 보면 관리를 더 소홀히 한 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법리가 될 수 있겠죠.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옳죠. 뭐 형사처벌하려면 무조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뭐 고의나 과실이 없고 인식이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맞는데 애초에 몰랐다라는 게 자랑이냐,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보면은 원청의 대표이사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사람이 있고 원청에 이제 뭐 안전보건 무슨 본부장처럼 이렇게 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무죄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것도 이제 꼬리 자르기다. 사업주가 대표이사가 진짜 책임을 져야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방호 장치를 하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2심 직후에 이 변호사 김영균 씨 측 변호사가 선재 아나운서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책임자가 산업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권한이나 능력, 책임이 있어도 난 모른다. 보고하지 마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정말 모른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 시작되고 이제 대형 펌들은 네.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이제 중대재해법 대비팀 이런 게 구성되고 네. 되게 핫해요. 엄청 고객이 핫합니다. 확 늘어난 시장이라고 그렇죠. 큰 고객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거 가르치겠죠. 가서 보지 마라. 아,
그냥 추측입니다. 아니면 아니겠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다 알았는데도 만약에 보고를 다 받았고 이렇게 일하면은 진짜 위험하다. 저번 검사에서도 이거 걸렸다 이런 걸 다 보고 받았으면은 혹시 문제들만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다고. 뭐 이성까지만 보고하라 이런 거는 그럴 수 뭐 있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기업의 편을 드는. 네. 근데 그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질 때 뭐 김용균법이라고 그쵸. 이름도 그렇게 네. 별칭으로 붙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저는 그 어머니 네네. 지금 재단 활동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네. 표정을 봤는데 약간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 정말로. 이때도 이제 막 판결 나오고 우셨고 이번에도 2심 판결이 거의 비슷해요. 저 봤는데 거의 비슷한데 1심에서 달라진 점은 1심에서는 이 피해자가 가동 중에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낙탄 처리, 그러니까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처리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는 이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2심에서는 낙탄 처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걸 뺐어요. 그냥 가동 중에 점검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라고 이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이 이런 거 안 지켰다고 1심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네. 조도나 뭐 네. 가동 중에 점검을 했다거나 방호 조치가 안 돼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가동 중에 점검을 했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면 낙탄 처리를 빼니까 그냥 가동 중에 점검만 하는 거는 눈으로도 보고 할 수 있지 않냐. 꼭 들어가서 이렇게 막 낙탄 처리처럼 안 해도 되지 가동 중 않냐. 점검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네, 꼭 그거는- 멈췄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네네. 이런 게 좀 달라졌네요. 네, 그게 달라졌고 그의 영향을 받아 하청 대표한테서도 일부 혐의는 파기가 됐습니다. 이제 뭐 꼭 그 점검구 안에 막 이렇게 설비 손이나 신체를 집어 넣어서 하는 작업 방식에 대해서 뭐 이 사람도 몰랐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혐의가 덜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징역에서 금고로 조금 감형이 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원청 대표 이사와 원청 법인에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보면서 뭐 이런 법리적으로 따지는 부분 어디까지 책임을 물릴 것이냐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이제 뭐 이제 이 판결문에 피고인 측에서 주장이 뭐였는지 나오잖아요. 뭐 주장들이 막 있으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렇죠. 거기에 피해자가 일탈 행위를 해서 사고 났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꼭 들어가서 위험하게 하라 안 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모든 가해자들은 네. 혹은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문제 삼죠. 네. 항상. 그러니까 그게 좀 씁쓸하죠. 그런 위험한 환경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고 이렇게 피해자가 어떤 피해자가 그런 일탈을 자기 목숨 걸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리고 뭐더라? 이거 나온 날 어디 네. TV 뉴스인가? 네. 어디 YTN인가 연합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거기 리포트 내용이 이거 나온 날 그 비슷한 무슨 화력 이런 뭐 네, 네. 그런 회사에서 또 맞아요. 비슷한 걸로 또 사망사고가 노동자가 있었다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분이 또 그랬었습니다.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 발판이 빠졌나 무너졌나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 김영균 씨 사건 이후에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져서 그분에게는 그 법이 적용돼서 이제 책임을 묻고 하는 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막상 김영균 씨는 이런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계속 그런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 네 있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네. 노동법에 이제 그 가장 진짜 오래되는 이슈가 이제 파견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하는 부분, 네. 예, 실질적 고용 관계, 뭐 업무상 과실치사야 뭐 아까 알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네. 과실을 보고 알았다는 부분인 건데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사내 한도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회사들에 있어서 뭐 진짜 뭐 근태나 징계권 이런 실질적 네, 네. 그 감독 관계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직접 고용 인정되는지 그런 부분이 네. 항상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건도 크게 보면 그 뭐 항소심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직접적으로
고용 관계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참 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은 대법원 가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어렵지 저는 않을까. 좀 이게 안될 지금 것 같다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네. 행위당시법이니까.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타당하다거나 이게 뭐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좀 적지 않나요? 이 판결은? 근데 판결이 1심보다 여튼 뭔가 더 조금 덜 줄었다 덜어져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특히 근데 원청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심에서 그 유죄가 되셨던 부분이 좀 형이 줄어드는 그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된 원청 대표 계속 문제가 예. 나오고. 근데 그것도 화난다는 거죠. 뭐냐면은 원청을 그러면 법리적으로 뭔가 못 건드릴 거면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서 이것도 계속 무죄고 이러니까 사실 두 배로 더 황당한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일단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은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하셨으니까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저 위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원심 판단보다도 더 정치하게 뭐 이런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도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2013년인가 그때부터 위험성 평가라는 게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전 사업장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척액은 농도가 어느 이상이면 안 되고 뭐 어떤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라고 할게요. 노동자의 근로자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옛날에 뭐 새마을 운동하고 그럴 때 쓰던 말인데 뭐 근로자도 뭐 쓸 수 있는 용어지만 그게 근데 그 위험성 평가를 했을 때 그걸 지키고 있는 그 위험성 평가를 안 하는 사업장이 정확하게 3분의 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형성된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물론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서 졸다가 다쳤어요. 그럼 근로자가 좋은 게 잘못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작업 양이나 네. 작업 환경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글쎄 이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보호되지 않는 거는 이윤 때문인 거잖아요. 뭐 그런 구조를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이런 법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대재해처벌법도 한 2달 전쯤에 국민의힘 의원인가 뭐 이렇게 오히려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가지고 반발을 많이 샀더라고요. 뭐 노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처벌보다는 자율 뭐 말은 좋죠. 처벌 사실 저희도 이제 형사처벌이 최후 수단이라고 항상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지금 사망자가 더 늘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자기 일하다가 돈 벌어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계속 죽고 계속 다치면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자기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는 그 의원은 제정신인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논의 뭐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 판결에 좀 아쉬웠던 점은 네. 근데 그게 뭐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네. 이게 단순한 사건명만 따지면은 이게 그 단독 판사 관할을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고단 사건 1심에서 한 분이 단독 판사님 네. 한 분이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뭐 사람이 그래도 사망한 사건이고 이렇게 이슈되는 일이고 하면 법원 내부적으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을 하고 맞아요. 항소심을 고법 정도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어땠을까? 지금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재해에 관한 것은 단독 재판부가 하게 돼 있잖아요. 관할이. 그러니까 그것도 금액이 아무리 커도 재해에 관한 재해 사건은 뭐 교통 사건, 철도 사건 이런 거는 무조건 단독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 조 변호사님 말이 맞은 게 이렇게 중대하면 합의부에서 하는 걸로 결정하는 재량은 충분히 있거든요. 법원이. 재배당을 할 수 그런 있지 것도 안 않았을까? 했다는 거죠. 재배당을 안 했다는 조금 거죠. 속상하더라고요. 원칙은 다 단독이에요. 그것도 문제네.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민사소송법 수업할 때 관할이라고 하는 진도에서 재해 관련된 건 단독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했는데 저도 사건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판결 끝까지 가서 한 사람이 한 분이 딱 이름이 있어서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몇백 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시면서 거기다가 혼자에게 뭔가 서로 논의하면서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하지 않아. 그 경중이라고 하거든요. 한 단계만 더 했으면 사건이 좋았지. 무겁고 중요하면 합의부에서 하는 건데 너무 근데 가볍게 그래서 보내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거 보면 엄청 답답한 게 아무리 이제
사법 관련된 기관들이 보수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이게 예. 우리가 느끼는 올바름의 어떤 그런 시민들이 느끼는 기준과 이 판결이 너무 사실은 괴리가 크니까 이게 좀 답답은 한 것 같아요. 이미 사실 벌어진 거고 만드는 건데 이거라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가족 입장,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여튼 최종 판단을 내려주는 곳이 사법부인데 어떻게 이거 받아들일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어떻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그 국민의힘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만들었대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네, 네. 근데 어떻게 개정할지 뭐 방향을 말한 건 아니고 뭐 찔끔찔끔 보도가 나오는 부분, 예를 들면 사업주 형사처벌을 너무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그러니까. 하자는 안이 나왔다더라 이런 보도에 뭐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랬다 아니다 했다가 근데 네. 윤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좀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차관이 이때 발족식 날 뭐라고 했냐면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거기까지는 좋네요. 그래서 입법 취지와 달리 이 법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법이 만들어졌어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논리도 법을 더 세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도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게 뭐 이럴 수도 능사가 아니기 있겠네.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이 나올지는 아직 뭐 발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뭐가 최선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다쳤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그나마 이거라도 하자 약간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유가족이나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사건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그런 거죠. 사건들, 많은 네. 이런 중대 재해 관련 사건들에서는 근데 그거를 뭔가 그럼 다른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무거울 싶은데.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이게 지금의 법과 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끝내기에는 사실 너무 마음이 대법원으로 가겠지만 뭐 변화가 있을지 또 저희가 또 살펴보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